여기서 외도인이 정신병자라 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가, 이걸 이제 판단하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당사자 찾고 당사자가 성립효과에 위협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실력이 항상 일생에 봤다. 이거 3개 외워가지고 성립효과 공부했다 1000만원 말씀을 하면 그게 공부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서 당사자에게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가, 판단 능력 같은 고려 대상이 아닌가. 바꿔 말하면 여러분 같은 자연인을 기준으로 하면 생존에 있기만 하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가. 10살 먹은 어린이든 100살 접수된 어르신이든 IQ가 200이든 20이든 정신병자든 아니든 불문하고 눈만 빼꼼히 뜨고 있으면 당사자로 보는가.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야. 힌트를 주면 여기 당사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 같은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자연인을 기준으로 하면 눈만 뜨고 있으면 살아있기만 하면 다 당사자로 본다는 거예요. 자, 일단 힌트를 줬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기 매도인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당사자는 당사자니까 계약은 성립된다 그 이야기겠죠. 이런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제 당사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눈만 빼꼼히 뜨고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가. 만약에 실제 정신병자인가 아닌가는 나중에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 이야기 좋으라고 정신병자로 전제를 했지만 정신병자하고 요 천재하고는 천재 한 끗 차이예요. 가끔가다 연예인들 나와서 보면은 김아무개라고 나 걔 볼 때마다 궁금한데 어찌 보면 제가 이상한 애인데 어쩌고 천재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아주 번득번득해 재치가 있고 나 누구라고 말을 않겠지만 김아무개인데 한 끗 차이라고. 근데 정신병 기운이 좀 있다 그래서 당사자도 아니다? 그 계약도 성립이 안 된다? 그래버리면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성 자체를 처음부터 무시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냐 없냐, IQ가 200이냐, 학력이 대학원 졸업 박사학위를 가지고 나 초등학교 졸업생이냐, 어린 아이냐, 할아버지냐 따질 거 없이 일단 눈만 빼꼼히 뜨고 있으면 다 당사자로 봐주자 그 말이야. 그런 다음에 2단계에서 검증을 하자 그 말이야. 정말로 이 사람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냐 없냐를 고려해서 판단 능력이 없는 자는 보호 대상이 돼야 되겠죠. 법하고 상식하고 똑같아요. 판단 능력이 없는 자는 보호를 좀 해줘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 계약이 성립은 됐지만 실제 효과는 발생이 안 된다. 무효로 돌려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 의무가 발생이 안 되면 소유권 넘어갈 일 없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자가 보호가 되겠죠. 따라서 2단계에서 검증을 하자 그 말이야. 그래 나오게 된 것이 뭐냐.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성립됐다 그래서 언제나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률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또 하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를 글자 그대로 성립하고 있는 법률행위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다 그래서 이거를 두 번째 효력요건 이렇게 부른다 그 말이야. 성립하고 있는 법률행위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이다 그래서 효력요건. 이것도 어떤 법률행위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효력요건을 일반적 효력요건, 개개의 법률행위에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요건을 특별 효력요건 그러는데 9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아까 특별 성립요건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내가 그랬는데 특별 효력요건은 9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특별 효력요건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개개의 법률행위에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요건이나 특별 요건 그러는데 그 밑에 판례까지 이거는 이따가 살펴보라고. 먼저 일반적 효력요건을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여기 일반적 효력요건에는 이런 것들 필요해요. 당사자가 존재하면 법률행위는 성립은 되겠지만 실제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이런 요건을 또 갖춰야 돼요. 그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갖춘 당사자일 것.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각종 능력을 갖춘 당사자가 법률행위하지 실제 법률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아까 여기 예를 들어준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자다 그래서 기초 입문 과정에서 집중 가르쳐줬죠. 의사 무능력자 그래요. 이런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는 우리 민법상 무효로 보죠. 입문 과정 가르쳐줬다피.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데 이 계약을 유효로 만들어버리면 소유권 이전 의무가 실제 발생이 되니까 의무가 생기면 소유권 넘겨줘야죠. 그러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자가 소유권 잃어버리기 때문에 보호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자를 보여주려면 요거는 유효가 아니라 무효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말이야. 실제로 이 효과가 발생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소유권 이전 의무가 안 생기니까 소유권 넘길 필요 없죠.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 그대로 보유하니까 보호가 된다 이런 논리죠. 따라서 이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자가 계약 체결하면 계약은 성립은 되지만 실제 효과는 발생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거꾸로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하고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효력 요건이 필요해요. 의사표시가 일치할 것,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아닐 것. 목적과 관련해서도 목적은 확정되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하다고 사회적 타당성일 것. 이러이자 각각 요건에 따라서 효력 요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일반적 효력 요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먼저 아까 첫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법이 전부 중개사 민법 시험 과목에 다 들어가는 거, 시험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중개업과 관련 있는 것만 시험에 들여다보니까 여기 효력 요건에서도 당사자에 대한 효력 요건, 권리능 의사의 행위 능력 갖춘 자일 것, 요거는 우리 시험범위에 또 안 들어가요. 이렇게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밑에 두 개만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그 말할게. 의사표시 관련된 효력 요건 두 가지, 목적 관련 효력 요건 네 가지. 요것만 우리 시험에 들어가고 요거는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 보세요.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써놨죠. 보충학습 해가지고 확인했나요? 요게 이제 시험범위는 안 들어가나 권리능력, 의사능력 구조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배우고자 하는 건 이거 하나 배우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이런 계약 관계가 발생이 됐을 때 이 계약이 유효냐 아니면 거꾸로 무효냐 요 가치 판단하는 것. 요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예요. 유효가 되면 당사자가 원하는 바대로 권리 의무가 실제 발생이 될 것이고 무효가 되면 권리 의무가 발생이 안 될 것이고 민법은 실제법 이 권리 의무 배우잖아요. 유효면 발생, 무효면 발생이 안 되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계약 관계가 발생될 때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요 판단하는 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라고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근데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요 요건은 필수 갖춰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시험범위 안 들어간다 그래서 요걸 통째로 덜어내버리면 민법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야. 구조적으로. 따라서 이 우리 기본서에도 보충학습에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기본 개념이 설명이 돼 뒷페이지까지. 근데 이것 가지고는 민법 공부에 엄청 미흡해요. 따라서 프린트물 나눠줬고 입문 과정에서 프린트물 보면은 6 내지 7페이지 가까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 읽어보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동영상을 꼭 보라고 말이야. 동영상에 2시간 가까이 집중 강의를 해놨어요. 그걸 반드시 들으셔야 돼. 프린트물 보고 이해가 안 되면은. 따라서 이거는 설명 생략한다고 말이야. 입문 과정에서 2시간 넘게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이걸 또 지금 시간에 여러분 시험에 직접 들어가는 거 가르쳐 주기도 앞으로 이제 시간이 부족한데 이걸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 이런 걸 가르쳐 드리는 거야. 집에서 꼭 확인하고 프린트물 보고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면 동영상 2시간 정도 강의는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설명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먼저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민법 공부를 어떻게 이제 배우는가 그거를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방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런 계약 관계가 발생이 되면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요 판단은 하나 배우는 것이 우리 민법 공부 전부라고. 그런데 여기 도표를 보라고 말이에요. 지금 또 한 가지 이름이 전제를 하셔야 돼. 지금 이 도표를 보면 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서 법률행위가 딱 성립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효력 요건까지 갖추면은 법률효과 발생 유효가 되고 이 효력 요건 못 갖춘 것을 효과가 발생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무효라고 그래요. 효력 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를. 그러면 어떤 법률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가치 판단하려면 꼭 전제가 돼야 될 것.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야. 성립한 거를 전제로 해서 효력 요건 갖추면 유효고 못 갖추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말 듣겠나요? 따라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를 법률행위의 불성립 또는
존재 1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쉬운 말로 풀면 성립요건 갖추지 못한 거를 법률 용어로 불성립 부존재 그래요. 쉬운 말로 말하면 성립요건 갖추지 못한 거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법률행위가 성립조차도 안 되면은 유효 무효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뭘 전제를 해야 되느냐, 앞으로 여러분 뇌 구조를 확실히 바꿔놔야 되니까 초장에 제가 이제 가끔 이런 거는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바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제일 쉬운 예로 갑이 번처가 있는 남자다. 번처가 있는데 요 을이라는 여자애를 꼬드겼어요. 내가 아파트 한 채 사줄 테니까 내 세컨드가 되라. 그래 알았다. 이런 거를 우리 민법에서는 첩계약 이를 이야기를 하고 이걸 이제 바로 다음 주에 집중 배우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는 봐요. 얘 딱 들어놓고 요 첩계약도 계약으로서 성립이 됐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은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뭐라고 대답하시라는 거야? 성립됐다고 대답하시라는 거야. 우리는 지금부터 뭐한 걸 전제로 해서 성립한 걸 전제로 해서 유효냐 무효냐 요 판단하는 걸 배우니까. 그러면 실제 이제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자 말이야. 취업계약도 계약으로 성립이 됐는가? 성립되려면 요거 묻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요소를 갖췄는가? 요거 확인하는 묻는 거야. 여러분 뇌 구조가 이렇게 따로따로 논다고. 성립 요건도 잘 외우고 있어. 당사자 업체 목적 요거 말고 또 없어. 세 가지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요 취업계약이 계약으로 성립됐어요? 물어보면 여기서 또 골 때리고 있었게. 이 새끼 나쁜 새끼인데, 싸가지 없는 새끼인데 이런 게 계약이 어떻게 성립되고 이러고 앉았는 거야. 그래 답답해진 거야. 옆에서 보면 이게 따로따로 놓으니까. 성립되냐고 물어봤으면 찾으세요. 당사자 있는가? 이 훈련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공부 혼자 해도 된다니까. 제 도움 없이도 여러분 혼자 해서도 8, 90점 때려버려 민법을. 암기 전혀 안 해도.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단 말이야. 성립되냐고 물어보면 저 세 가지 요건 갖췄는 거 확인하는 습관 들이시란 말이야. 당사자 있는가? 당사자 있지 않을게. 싸가지 없는 새끼지만. 의사표 있는 거 해봐죠. 아빠 주고 내 세컨드 대라? 청약. 알았어요? 성낙. 목적 한번 찾아볼래요? 목적. 갑은 아빠도 줄게 세컨드 대라 청약했잖아요. 그럼 이 말을 아까 가르친 게 분석을 해보면 네가 세컨드가 되면 나도 아파트를 줄 의사가 있다 그 이야기니까 얘는 아파트를 주겠다 의혹했잖아요. 청약함으로써. 그러니까 의혹함에 따라서 아파트 줄 의무가 있고 얘는 알았어요. 세컨드 됐고 승낙했잖아요. 승낙했다는 것은 아파트 주면 세컨드가 될 의사가 있다 그 이야기니까 승낙했다는 건 첩이되겠다 의혹하는 거죠. 원했으니까 첩이될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갑은 아파트 주고 을은 첩되는 것을 무엇으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계약 성립. 목적이 있잖아요. 의사표 있으면 목적 수반하니까. 그러니까 계약 성립됐잖아요. 그 대신 이제 성립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 따져야 되는 거예요? 효력요건 갖추는 거 따져야죠. 근데 요거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세요. 특히 의뢰, 첩이 된다는 것. 요거는 일부 일체적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유효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일을 벌이죠. 갑은 아파트를 줄 의무를 부담하고 을은 첩이 될 의무를 부담하는 셈이 되는 거야. 유효가 되면. 목적으로 하고 있던 효과가 실제 발생이 되니까. 그럼 의무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마음이 변했다고 말이야. 왜? 갑은 24평째 아파트 주겠다는데 얘라는 남정네는 48평째 아파트 주고 나를 꼬드기 되라. 그래서 하고 얘한테 가고 싶다. 그래서 나 네 첩 못 되겠다. 거절하면 첩이될 의무를 이행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져야죠. 얘가 소송 제기 성소평에 마다 강제로 집달관에 머리끄댕이 잡고 강제로 합방시켜준다고. 이유가 되면은 첩이될 의무가 생기니까 있을 수도 안 있을 수도 없잖아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계약은 성립은 되되 실제 효과가 발생되면 안 될 거 아니냐고 말이야. 이런 거는 무효가 되는 거야. 왜 무효냐? 첩이 된다는 거 요거 예의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지 효과가 생기는데 사회적 타당성이 없잖아요. 이게. 그냥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니까 이거는 효력요건 못 갖춰서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 대신 지금 이제 여러분 이렇게 예의 들어준 거고 제가 여러분 뇌 구조가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취업계약도 계약으로 성립됐습니까? 물어보면 무조건 하고 뭐라고 대답하시나? 성립됐다고 해. 그래야 한 문제도 건지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또 한 가지 전제를 하자니까 가시는 길에
우리는 민법 시간에 뭘 전제하고서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하고서 효력요건 갖췄냐 못 갖췄냐 유효냐 무효냐 요거 배운다는 거예요. 성립을 전제로 해서 불성립이면 유효 무효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가다 물어보면 무조건 하고 성립됐다고 대답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알아들었는가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잠깐 7번 또 보세요. 당최 여러분 뭐 연결이 안 돼. 한도 공부를 토막 해놓으니 틀면서 또 대답 또 거꾸로 할 거야. 갖고 또 한 문제 틀리고 나올 거야. 방금 한 말 이해했는가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갑이 그러게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한테 줄게, 증여할게, 공짜로 줄게. 이런 거를 조건부 법률행위에 그래요. 이게 조건이기 때문에 합격하면 아파트 줄게. 이거 법률에서 성립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무조건 성립도 대답하시라니까 성립한 거예요. 그 대신 증여 효력이 아직 발생은 안 됐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주려면 얘가 뭐 해야 돼요? 합격이 돼야죠.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봐. 조건부 법률행위 있어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냐 효력 요건이냐 이렇게. 이미 성립은 돼 있으니까 성립 요건 아니고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 합격해야지 증여 효력이 발생이 되니까. 효력 요건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제일 위에 있지 않을까? 9페이지 제일 위에. 이런 거는 무슨 효력 요건이라고? 특별 효력 요건. 왜? 조건부 법률행위 있어서만 특별히 요구되니까. 여기에 일반적 효력 요건에 조건의 성취는 없잖아요. 조건부 법률행위 있어서만 요 조건의 성취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것도 이미 성립은 되어 있고. 이런 거 틀린 사람 무지하게 많아.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것도 처음 공부한 사람이 틀린 건데 이해가 가요. 그런데 막 1년, 2년, 3년 한 사람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 말을. 민법사람 뭐 배우는지도 모르고 앉아있고. 오늘 확실히 전제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성립한 걸 전제로 해서 요거에 다른 거 없어요. 계약공인 나한테 유효 무효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을 존재 보세요. 대리행위에서도 기초인문과정에서 배웠다시피 요 우리 갑의 토지에 대해서 갑대리인 의뢰해서 갑을 병하고 매매한 이게 대리행위죠. 만약에 대리권이 없으면 요 대리행위는 무효잖아요. 그럼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A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그럼 이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니까 대리권의 존재도 대리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 그래서 이거는 대리행위만 필요하니까 특별 효력 요건 그러겠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그 다음 판례와 관련해서 거기 9페이지에 그 판례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 공법이요. 민법 말고 농지법을 배우게 돼요. 공법 시간에. 물론 농지법은 시험 문제가 관례도로 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올 여름쯤 가서 아마 공법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건데 공법도 양이 많기 때문에 2문제짜리 이제 마지막에나 필요한 것만 몇 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농지법 시간에 배우지만 농지법에 보면 이런 제도가 규정이 됐다 말이에요. 지금 갑이 농지 소유자예요. 농지 소유자. 이 의뢰하는 사람이 농지를 매입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 역사적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 농지법에서는 농지는 자경, 스스로 농사 짓고자 하는 자만 소유권을 취득토록 하기 위해서 농지 거기 판례에 나와 있는 취득, 자격, 증명제를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지를 취득한 자격을 제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격하고자 하는 자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해. 그래서 이 제도가 필요해요. 이게 이 증명이. 그런데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어찌 아니하고 농지 매매를 했다. 이때 이 농지 매매는 유효냐 무효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하도 물어보는 건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어떻게 얻느냐 절차는 농지법에서 물어보고 요 농지 매매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니까 우리 민법 영역에 속하겠죠. 그럼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판단하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민법 시험은 이걸 묻는 거예요. 민법 시험에서는. 여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본시 자경하고자 하는 자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뭐 할 때 필요하냐? 이자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농지도 부동산이니까 등기 신청해야죠.
등기하자 소유권 취득하잖아.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등기 신청 시에 첨부해야 될 서류에 불과하다 그 말이야. 따라 이게 없더라도 농지 매매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로 보는 거야? 유효. 그런 다음에 요 증명은 언제 첨부해서 제출하라? 등기 신청 시에 첨부해서 제출하라 그 말. 그러면 너 뭐 하니까? 소유권 취득하니까. 따라서 정리정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 매매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 요건이다 아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없더라도 농지 매매는 효력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에서 효력 요건이 아니죠. 여기 없더라도 농지 매매는 유효니까. 뭔 말 알겠나요? 그래서 그 판례가 시험에서 하도 물어본단 말이야. 그 판례 그거 있잖아. 그 마지막 줄에 결론 있잖아. 그 농지 매매에 있어서 효력을 발생의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압축시켜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농지 매매는 뭐이다? 유효.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 없더라도 매매가 유효니까 효력 요건 아니잖아. 만약에 이게 없으면 농지 매매가 무효다 이렇게 되면 효력 요건이 되겠죠. 여기 있어야지 매매가 유효가 될 거니까. 이게 없더라도 매매 자체는 유효라고 말이야. 요거는 등기 신청지에 첨부해도 서류에 불과하니까. 제도 취지상 자격한 자만 소유권 취득하지 이 제도를 두고 있으니까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 신청해야 되니까 신청지에 첨부만 하면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이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는 자주 물어보니까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정리정돈. 오늘 이제 여기 이제 일반적 효력 요건을 집중적으로 배우는데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해서 효력 요건 갖추면 유효고 못 갖추면 무효니까 그 중에서 당사자의 효력 요건은 시험에 직접 안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안 배우고 입문 과정에서 이미 프린트물을 통해서 집중 가르쳐 드려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나머지 두 개는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데 잠깐 뒤에 넘겨보세요. 거기 뒤에 넘기면 11페이지부터 이런 거는 쳐다보지 마라 그랬죠. 공부 처음 하신 분들. 그 핵심 이런 뭐 정리해놓은 이런 거는 쳐다도 보지 말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기출지문 스피드 찾기 이런 것도 쳐다도 보지 말고 공부가 정상적으로 되면은 그런 것들은 1분이면 다 풀어요. 지금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풀지 말라고 말이야. 공부 처음 하신 분은. 그 13페이지 그 문제 재밌다고 풀지 마시라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중에 가면 1분이면 다 풀어 그 7문제. 예를 들어서 7번 봐보세요. 그 7번. 농지거래계약서. 농지취득 장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24대 나왔다는 거죠. 맞잖아요. 효력 요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야. 그럼 숨쉬기 전에 답이 다 나와. 그러니까 쳐다보지 마시라고 지금. 대신에 뒤에 넘겨보세요. 다시 칠판 잠깐 보세요.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요 순서에 따라서 요 틀에 따라서 이제 민법 공부를 시작한단 말이야. 먼저 의사합의서하고 목적원의 효력 요건 두 가지는 시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목적 관련된 효력 요건 4가지 검토하고 끝나면 의사합의 관련 효력 요건 순서대로 검토하고 우리 책 순서가 민법 법전 순서라고 가르쳐 줬죠. 법전 순서라고. 따라서 목적 관련 효력 요건 4가지를 지금부터 먼저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책에 14페이지에 목적을 다룰 만한 내용이라고도 그래요. 아까 다 가르쳐 주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목적이 확정이 돼야지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목적이 확정이 안 되면 효력 요건 못 갖췄으면 뭐이다? 무효다 그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생각을 해.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 이 두 사람이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매매 계약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 것 없이 목적물이 뭐냐, 매매 대금이 얼마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계약 내용으로. 그런데 목적물이 어떤 것인지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 확정이 안 돼 있어요. 확정이 안 됐는데 이 계약이 유효가 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따라서 첫 번째로 계약이 성립도 유효가 되려면 목적이 바꿔 말하면 법률행위 내용이 일단 확정이 돼 있어야 된다 말이야. 따라서 확정이 안 됐으면 효력 요건 못 갔으니까 무효가 되는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딱 한 개가 나와. 그 밑에 제일 밑에 판례예요. 이 판례가 민법 총칙 시험부터 계약법 시험에서 종종 나오는 건데 목적이 확정이 돼야지 효력 요건 갖추니까 유효인데 그럼 확정이 안 되면 무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 당시에 꼭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가? 요걸 묻는 판례라고 말이야. 성립 당시에 확정됐을 필요는 없고 확정할 수 있는 표준만 정해졌으면 된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방금 매매 같으면 목적물이 뭐냐? 매매대금 얼마? 이게 일단 확정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확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계약 성립 당시에 확정됐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성립 당시에는 확정할 수 있는 표준만 정했으면 된다는 거. 따라서 이렇게 시험에 냈을 때 유효냐 무효냐 판단할 줄 알면 된다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을 매수인이 매도는 가격에 얘가 부동산 재벌이에요. 부동산이 억수로 많다고 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 X 건물이든 Y 토지든 둘 중에 하나를 팔아라. 이렇게 매수인이 청약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매도인이 알았다 승낙을 했고 그럼 일단 계약은 성립될까 안 될까요? 무조건 성립다고 대답하시라니까. 그럼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만 찾아보자 말이에요. 여기서 목적은 매도는 목적은 X 또는 Y 둘 중 하나에 대해서 소유권 이주를 의무 부담하는 거죠.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계약이 성립될 당시에는 목적이 확정은 안 돼 있잖아요. X면 A, X면 X, Y면 Y 이렇게. 그러면 이 계약은 목적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효력요건 못 갖췄다. 무효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까? 이걸 묻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립 당시에는 분명히 확정은 안 돼 있죠. 그러나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은 정해져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그러면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로 봐야 된다? 유효로. 왜 그러느냐? 여기 이제 1월 2일 날 계약이 성립됐고 2월 10일까지 소유권 능력을 약속을 했으면 요 이행기 돌아갈 때까지 하나로 확정해서 이행하면은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표준은 정해졌으니까. 따라서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이렇게 골라낼 줄만 아시면 돼. 이에 관한 판례가 그 제일 밑에 판례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따라 제1단계로 법률행위 성립되고 효력이 생기려면 목적이 일단 법률행위 내용이나 목적이 같은 말이요. 확정이 되었어야 돼요. 매매 같으면 목적물이 어떤 거냐, 매매 대금이 얼마냐 이런 게 확정이 돼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거는 이것만 물어봐. 그 밑에 판례 그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목적이 확정이 돼 있으면 두 번째, 그 목적을 또는 법률행위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가, 실현 가능한가, 요걸 2단계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이야. 2단계로.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례를 바꿔보라면 제1단계 목적이 확정이 됐는가 여부를 일단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확정이 안 됐으면 1단계에서 걸려져 버려. 계약은 무효가 돼. 근데 확정이 딱 돼 있어. 그러면 2단계로 이제 목적이 확정이 됐으면 그 목적을 바꿔 말하면 법률행위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가, 이행할 수 있는가 이걸 검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찌 될까요? 또 금방 또 속을 거야. 안 봐도 피도인데 이럴 때면 어찌 될까요?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1월 10일 날. 그 다음에 소유권 넘겨주 약속은 2월 10일인데 계약 체결일 전 1월 7일쯤에 이 건물이 이미 멸실이 됐어요. 자, 이 두 사람은 계약이 있어서 목적물, 자 이게 X 건물이라고 가정하고 목적은 확정이 됐어. X 건물 이렇게. 근데 그 건물이 계약 체결 이미 멸실이 됐다고. 이런 경우도 계약은 성립된다 안 된다? 성립되고 무조건 성립된다고 대답하시라고. 이거는 성립요건 아니에요. 당사자 있고 의사표 있고 목적이 있고 이거는 목적물이잖아요. 성립요건 아니잖아요. 이게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하는 거니까 성립은 되고 그 대신 성립은 됐지만 계약 성립 당시부터 매도하는 목적 소유권 이전해 준다는 것 이걸 이행할 수 없잖아요. 이걸 2단계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목적이 확정이 됐으면 X 건물도 확정이 됐으면 이걸 이행할 수 있는가 이걸 2단계로 검토하라는 거. 그게 이제 요 대목이라면 목적을 이행할 수 있는 거렇게. 근데 이 경우는 성립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효과가 발생될 수가 없다는 거야.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로 보게 되면은 매도는 소유권 이전 의무를 실제 부담한다는 건데 처음부터 계약 성립 단계부터 소유권이 불가능한데 이거 어떻게 이행하냐고 말이야. 논리적 모순이 돼요. 따라서 이 계약 자체는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무효로 보자 이 이야기야. 그래서 2단계로 이제 검토될 게 뭐냐? 제1단계
법률행위 확정이 되는가 여부를 검토를 하면 그 다음에 2단계 자 확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2단계 그러면 그 목적을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가 요걸 2단계로 검토한다. 이행이 불가능하면 이제 2단계에서 무효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순서 알아듣겠나요? 따라서 이행이 이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 확정보다도 이행 가능 요거는 시험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먼저 첫 번째로 이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번엔 기본과정 첫 과정이니까 이런 것도 이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데 이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요게 이제 문제인데 요거는 물리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사회 관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통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물리적으로는 이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사회 관념에 따라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행 불능 계약은 무효로 돌아가는데 교재에도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학자들이 주로 예를 많이 드는 것이 결혼 만전을 한강 바닥에 빠뜨려 버렸다 이런 예를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교재에도 이제 그 예가 들어졌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이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다가 결혼 반지를 한강 바닥에 빠뜨렸다. 소중하니까 을 용역회사에 대해서 한강에 빠진 반지 좀 건져줘서 청약. 그래 알았다 건져줄게 승낙. 두 사람 사이에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라는 내용의 계약이 이것도 성립은 되겠죠. 성립. 그러면 을의 목적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줄 의무 부담하는 거겠죠. 문제는 이거란 말이야. 여기에 이행이 가능하냐 그 말이야. 가능하면 이 계약은 이제 유효가 될 것이고 이 목적을 이행할 수 없으면 이행 불가능이다 해서 무효로 돌아간다 지금 이야기인데 그럼 이걸 이행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의 사회 관념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요게 핵심은 그 시대란 말이에요. 요게 아니라 앞구절 핵심이야. 그 시대의 사회 관념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가 이제 2020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현재 이 시대의 사회 관념에 따라 봤을 때 사회 통념이 있을 때 이걸 이행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행이 불가능하고 봐야 되는 건지 그걸 판단해 보란 말이에요. 현대의 첨단 과학 장비를 동원하면 한강에 빠진 반지도 건져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물리적으로 이행은 가능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건져내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반지는 10만 원짜리 건져내는 비용은 1억 아직은. 그러면 지금 2020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회관념, 사회통념, 상식에 가면 이런 걸 건져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따라서 이행이 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능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이 시대의 사회관념에 따라서 이 계약은 뭐로 돌아가고 무효로 돌아가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는 것은 고정불변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 내 구조를 바꾸셔야 돼. 산수 공부하듯이 민법 공부를 하면은 아예 공부 자체 원체 불가능해져 버려. 이게 이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는 것도 시대가 바뀜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앞으로 2030년쯤 가서 과학기술이 점차 발달이 돼가지고 한강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낚싯대 하나 들여서면 인근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쇠붙이라든가 반지 같은 게 달라붙는다. 그러면 쭉 건져 올린다. 비용 100만 원이면 된다.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 계약은 이행이 가능한 걸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시대에 가면. 그럼 유효로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시대란 말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야. 산수 공부하듯이 법 공부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와서 물어볼 때 뭐가 맞아요? 이래 보면 우리 머리 띵 해버려. 내가 그래 다 맞다고. 그러나 대사 확진을 이렇게 이해하고 8년에 이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지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과학은 정답이 없잖아요.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내가 가끔가다 한 번씩 물어봐. 대답하라고 물어본 거 아니야.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여러분 생각 다 옳다고. 다만 여러분 생각은 존중 안 해주지. 왜? 여러분은 민법 학자가 아니니까. 제 생각도 존중 못 받아. 저도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제가 이야기했던 건 제 생각이 아니고 저보다 훨씬 똑똑한 민법 학자들을 수백 년간 연구해 놓은 걸 여러분도 알려드린 거예요. 저는 내 개인 생각을 알려드린 게 아니고 내 개인 생각은 없어요. 그 다음 이어서
이 불능의 종류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불능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도 있고 전부 불능, 일부 불능도 있고 책에는 빠져있지만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도 있고 이런 걸 다 아셔야 돼. 근데 지금은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중에서 시험과 관련해서 또 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이에요. 요거는 최하 5점짜리 이상의 값어치를 갖는 거예요. 5점 이상은. 따라서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만 살펴보고 나머지 전부 불능, 일부 불능이라든가 책에는 빠졌지만 객관적, 주관적 불능은 나중에 이제 계약법 등을 어느 정도 공부한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가르쳐주면 되니까 지금은 가르쳐드려도 침만 돼요. 따라 제일 중요한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만 시험에서도 제일 많이 출제하니까 살펴보자 그 말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시적 그랬으니까 요거는 법률행위가 성립될 당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이야기했죠. 성립 당시부터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원시적 불능. 따라서 총칙 시험 문제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돼요. 이렇게 아까 예를 다 들어드렸어. 원시적 불능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건물 매매를 했다. 근데 이 건물이 1월 8일쯤 계약 처리 전에 이미 멸실이 됐다. 그러더라도 계약은 성립은 되지만 아까 요 계약은 무효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이런 게 원시적 불능이에요. 계약 성립 당시부터 그 전에 이미 멸실됐으니까 소유권 이전 목적을 이행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를 원시적 불능. 이 원시적 불능은 우리 민법상 무효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사례가 나오면 총칙에서 이런 사례 딱 내놓고 유효냐 무효냐 판단하고 시험 문제 내니까 이런 거 나오면 무효대로 이렇게 고르시면 돼. 그 대신 이제 후발적 불능. 요거는 후발을 그랬기 때문에 성립한 이후 나중에 이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후발적 불능 그러겠죠. 따라서 이쁘게 포장을 하면은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가 성립될 당시에는 목적을 이행할 수 있지만 이행기 도래하기 전에 목적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러니까 성립 후 후발 나중에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후발적 불능 그래요. 사례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요. 요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1월 10일 날 계약 체결, 2월 10일 날 소유권 이전으로 약속. 근데 이 사이 예를 들어서 1월 20일쯤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 건물이 불나서 멸실이 되어버렸다 그 말할게. 그러면 계약 성립 당시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죠.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행기 도래하기 전 요 사이에 후발적으로 성립 후 나중에 목적을 이행할 수 없게 됐죠. 이런 거를 후발적 불능이라고. 이 후발적 불능은 민법상 무효가 아니라 계약은 일단 유효가 되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면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이렇게 고르실 줄 아시면 돼요. 왜 이거는 유효냐? 성립 당시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어요. 그래 일단은 효과가 일단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생겨요. 이렇게. 그 대신 이제 얘가 고의로 불내서 소유권이 불가능했다. 얘가 불내서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나요? 후발적 불능이죠 지금. 그러면 계약은 유효라고 그랬죠 방금. 1월 20일 멸실이 되면 성립 당시 소유권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일단 유효, 이렇게 유효로 고르시면 되고, 그럼 유효니까 실제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매도인이 자기 고의 과실에 의해서 건물을 밀수했다. 그래서 소유권이 불가능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 내가 묻는 거야. 아까 두 번째 시간에 가르쳤는데 아까 어느 분이 채무불능인데 그 문제 생겨. 얘가 채무, 요 의무가 채무자네. 요거 이행할 수 없게 됐잖아. 자기 귀책사 위에서. 이런 거를 채무불이행 그러는 거야. 그래서 후발적 불능의 경우는 이런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생겨. 나중에 계약법에서 배우지만. 따라서 후발적 불능의 경우는 계약 자체는 유효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딱 해두고 총칙에서는. 그 대신 이제 계약법으로 이게 연결이 돼요. 계약법으로 넘어가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이로부터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후발적 불능은 유효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채무 불이행의 문제라든가 위헌보다 문제가 생기는데 요거는 이제 계약법에서 우리가 집중 배우게 돼요. 저기로 돌아가서 거기 지금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교재도 써놨는데 동그라미 1번에 성립 당시부터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여기에 원시적 불능, 그 예도 들어있잖아요. 매매계약 체결일은 목적 멸됐다. 이렇게. 이 원시적 불능은
무효로 돌아간다. 동그라미 2번. 그 대신 첫 줄, 동그라미 2번의 첫 줄, 계약청에서 관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쓰여있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계약청에서 관리책임은 나중에 계약법 들어가자마자 집중 배우게 돼요. 그 대목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여기까지만 신경 쓰면 되고, 후발적 불능, 동그라미 1번 뒷구절에 개념이 쓰여있고, 동그라미 2번에 후발적 두 번째 줄, 후발적 불능 경우는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이며,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이 사례가 나올 때 풀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참후 불이행, 그 이행 불능이라고 쓰여있는 것이 참후 불능을 말해요. 또는 이행보다 문제가 생긴다. 요거는 나중에 계약법 들어가서 참후 불이행,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참후를 이행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참후 불이행이라든가 위헌보다는 계약법에서 배우니까 뒷구절은 중요하지만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이것까지 지금 가르쳐주면 이것 가지고 1시간이 걸려요. 지금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 따라서 정리정돈. 불능의 종류 중에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아주 중요한데, 먼저 개념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우리 입에서 무효로 보는가. 원시적 불능에 한해서 무효로 본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로 보고, 따라서 사례가 나왔을 때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유효 무효가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계약법과 관련된 것은 나중에 계약법에서 배우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버렸고, 따라서 마지막 결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1단계로 목적이 확정되는가 검토를 한다. 확정이 안 됐으면 못 갖췄으니까 무효다. 그래서 확정은 돼 있는데 그 다음에 2단계로 그러면 그걸 이행할 수 있는가, 실현 가능한가 2단계로 검토한다. 실현이 불가능하면 무효인데, 이때 중요한 거는 성립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흔히 말하는 원시적 불능 안에서만 무효로 본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 목적을 이행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행이 가능한가 불가능한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성립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하면 원시적 불능 무효. 성립 당시 이행이 가능하면 후발적 불능, 이거는 유효. 이렇게 말을 바꿔서 물어볼 때 안 틀리도록 하시라고 말이야. 민법은 여러분 외운 대로 안 내줘요. 그래서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외우면 사례 내버려. 그 다음 외웠던 거는 말을 풀어버려. 그래서 이해를 하면 아주 쉬운데, 단순히 막 앞머리 또 뒷머리 따고 외워버리면 이게 골치 아프진단 말이야.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이행이 가능한 여부를 판단하세요. 요 이야기를 하고 말이야.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을 구별하는 거는. 여기까지 정리를 딱 해두고, 오늘 지금 첫날에 웬만하면 내가 어려운 걸 안 가르쳐주고 입문과정에서 배웠던 걸 다시 기억 되살리고 좀 했는데, 두 가지 것만 마지막 가는 길을 부탁하려고 해요. 첫째, 공부는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습 복습하는 건 좋은 게 없다고. 중개사 시험도 마찬가지야. 그 대신 공부 처음 하신 분은 내가 입문과정에서 이야기했어요. 당분간 예습은 하지 마시라고.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읽어봐야 머리만 아파요. 그 대신 복습은 목숨 걸고 하시라고. 민법은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저는 강의 특징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체계적으로 연결돼서 강의를 해줘요. 근데 복습 안 해버리면 우리 일주일 만에 보잖아요. 일주일 만에. 제가 다음 주에 와서 오늘 배운 걸 토대로 해서 그 다음 거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오늘 배운 걸 다 잊어먹고 오면은 엄청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습은 꼭 하셔야 돼. 요거는 예습은 당 많아져도 되지만, 근데 공부를 1년이나 하신 분들은 민법이 뭔지를 아니까 예습도 좀 하시면 괜찮고, 아는 것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 근데 처음 하신 분은 당분간 예습 안 해도 되고, 복습은 그냥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는, 여러분도 다 어린이기 때문에 결석은 할 수 있어요. 결석은 바쁘시면 결석은 할 수는 있는데, 결석하시더라도 방금 말한 체계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석하시더라도 결석한 부분을 꼭 동영상을 보시고 오시기 전에 하셔야 돼. 웬만하면 결석 안 하는 게 낫고, 왜냐하면 동영상 보는 것도 일이에요. 봐보세요. 집에서 보려면 짜증이 나. 그러니까 웬만하면 결석하지 말고 직접 교실에 와서 배우는 게 훨씬 낫고, 근데 부득이하게 결석하면은 동영상을 꼭 보고 오시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좀 지키시라고. 그러면 올 10월달 마지막 주 가면은 누구나 막론하고 민법은 80점 이상 고득점에서 1, 2차 통째로 증 다 따요. 제 하잔대로만 하시면. 두 가지 것만요. 가급적 결석 안 하시더라도 동영상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예습은 안 하시다 복습은 꼭 좀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